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우리 1부에서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보험료가 경비 처리가 된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경비 처리 됐다고 해서 전체가 다 세금에서 빠지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그래서 채널 제네시스 박 구독자라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드려봤고요. 자, 2부는 또 제가 괜찮은 기사를 준비했어요. 예, 보시면은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 경제에 나온 건데 정말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머리 아픈 요즘 부동산 세금 일일이 따져봤습니다. 특히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달라진 부동산 세금 Q&A인데 이 Q&A에 대해서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님 그리고 우병탁, 특히 우병탁 세무사님도 많이 나오시죠, 요즘에 방송 같은 거. 그래서 저도 즐겨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서 이 Q&A로 정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사님들도 신경 써주셔서 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기사도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참 보기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한 땀 한 땀 정리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세금 Q&A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이제 제가 살짝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채널 제네시스 박 라이브 듣는 거는 좀 부족하다. 날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저의 그 텔레그램 채널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료니까 이 링크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녹화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본문에다가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자, 봅시다. 기사 내용 함께 보죠. 자, 세무사들은 일단 대책을 던져놓고 국민이 반발하면 땜질식으로 예외사항을 추가하다 보니 간단한 법이 누더기가 됐다라고 세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무사님 화이팅. 세무사님 화이팅. 제가 왜 화이팅 한지 아시겠죠? 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세무사도 헷갈릴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자, 사람마다 따져야 할 경우의 수가 많게는 수십 가지씩 된다. 까딱 잘못하면 대기업 직원 1년 연봉만큼 큰 돈이 날아갈 수 있다. 대기업 직원 1년 연봉이 아니에요. 한 몇 년치 날아가요. 제 주변에 정말 순간의 실수로 한 2억 5천 날리신 분 계시고요. 한 9,500만원 날리신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재수업 듣고 5억 세이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지 이건? 자, 미안.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준 세무사님 그리고 우병탁 세무사님과 한번 이렇게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숟가락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신 세무사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건데 취득세 중과, 자,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등 포함을 해가지고, 자, 7월 9일 이전 계약, 정확하게는 7월 10일까지 계약한 거 포함돼요. 이게 7월 10일까지 계약을 하면 종전 규정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경기도의 노후 대비용 원룸 두 채를 각 3억, 그러니까 두 채 사면 6억이죠. 자, 경기도의 노후 대비용 원룸 두 채를 산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취득세가 660만 원이었는데 이게 6,600으로 올라갔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 증여한 경우에 그전에는 1,900만 원이었는데 취득세가 이제는 6,600만 원으로 무려 247%가 올라간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에서 좀 이렇게 세이브를 해가지고 좀 낮추는 경우가 정말 절세였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으로 되는 금액 자체만 줄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세이브가 돼요. 자,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냐? 1주택자 서울 송파 잠실 리센츠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올해는 610만원, 내년은 915만원, 그리고 100% 장담하는데 2022년 되면 더 올라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잠실 리센츠에 마레프를 갖고 있다. 일단 행복하죠? 그런데 올해 2,832만원 보유세가 나오고 내년에는 5,664만원으로 거의 더블 되는 거죠. 더블. 그래도 나는 두 채 갖고 싶다. 그쵸? 맞죠? 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10억에 산 서울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17억에 팔았다. 7억이 올랐죠? 자, 7억이 올랐을 때 지금 팔면 2주택자는 3억 6천만원 세금을 내고 내년 6월 1일 팔면은 4억 4천만원 세금을 내기 때문에 7억에서 4억 4천 빼면은 2억 6천이 남는 거죠. 여기서 2억 6천이라도 남는 거 아닙니까? 하면 2주택자가 아니신 분들이고 4억 4천이 눈에 더 보이신 분들은 다주택자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집이 하나가 또 있었네. 해필 뭐 한 1억짜리 오피스텔 저쪽 시골에 있는 이상한 집. 그러면은 3주택 중과가 들어가서 지금 내면 4억 4천, 내년 되면 5억 천. 그럼 7억에서 5억 천 빼면 1억 9천 남는 거죠. 5억 천이 더 눈에 들어오세요? 1억 9천이 눈에 들어오세요?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Q&A라 그랬잖아요. 질문 먼저 보여드리고 답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나는 과연 몇 점일까? 그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의 돈을 세이브하거나 얼마의 돈을 날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세보도록 하세요. 자, 서울 집을 팔고 분당에 집을 사서 이사하려고 한다. 일단 말리고 싶네요. 분당도 좋지만 서울 집은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어쨌든 지역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면 좀 죄송하죠. 자, 서울 집을 팔고 분당에 집을 사서 이사하려고 한다. 이 경우 2주택이 되는데 양도세나 취득세 부담이 걱정이다. 자, 이때 취득세 어떻게 나올까요? 이때 취득세 어떻게 나올까? 일단 분당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지를 봐야 되죠. 분당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아니에요? 조정대상 지역이죠? 일단 처음에는 1에서 3% 적용됩니다. 처음엔 1에서 3%. 자, 그런데 서울 조정, 분당 조정이죠? 조정에서 조정 가니까 1년 안에 서울을 팔아야 돼요. 만약에 1년 안에 저걸 못 팔면은 8%, 분당 8%. 아시겠죠? 분당 8%. 자, 이제 여러분들 막 금액이 왔다 갔다 하죠? 3%, 막 몇 프로 그냥 찍으신 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자, 답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취득세는 기본 세율인 1에서 3%만 부담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질문처럼 두 집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요즘처럼 거래가 끊긴 경우 1년 내 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너무너무 이제 더 중요해졌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지 양도세도 종전 집은 비과세를 받고 2번 새로 사는 집은 취득세를 줄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어그러지면 어떻게 된다? 취득세 8% 때려 맞는 거고 비과세 못 받는 거죠.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성적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자, 반성하시고. 자, 2번 갑니다. 2번. 자, 최근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칠순 노모를 모시고 살게 됐다. 일단 효자 효녀죠. 난 무주택자인데 이 상황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집 한 채를 장만할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나?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2주택이 되는데 아까 힌트가 나왔죠. 어머님 70이 넘은 거죠. 자, 가구를 합칠 당시에 65세 이상이 되면은 별도 가구로 계산되기 때문에 단 취득세, 별도 가구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65 미만이면은 이상이면 각각 별도, 만약에 65 미만이면 2주택이다. 자, 이거는 취득세 기준이에요. 65세. 자,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7순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인정돼서 새 집을 살 때 취득세 기본세율 1에서 3%만 부담하면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이때 1에서 3% 따질 때, 취득세 따질 때 주택수는 몇 개예요? 각각 어머님 하나, 나 하나 해서 하나인 거죠. 근데 이 중에 집을 하나 팔어. 그때는 몇 주택이에요? 세대 기준.
이때는 몇 주택이에요? 양도세 할 때는 몇 주택이에요? 1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양도세는 2주택이죠. 여기서 또 착각하셔가지고 나는 계속 분리야. 세대 분리. 막 팔어. 큰일 나.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헷갈려 죽겠는데 더 헷갈리는 거죠. 취득하고 양도 두 개 다 따져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제 몇천 세이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몇천 그냥 허망하게 날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실전에서 아끼시면 되는 거죠. 자, 질문. 자, 부산은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다. 이제 1가구 1주택의 경우 굳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맞냐? 자,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내가 부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이 작년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럼 얘는 보유만 해도 돼요? 거주까지 해야 돼요? 1주택인 경우에. 맞다, 틀리다? 야. 저기 꾸링꾸링님 최고. 지금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정보가 안 나왔잖아요. 취득 당시에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뿌잉뿌잉님하고 몇몇 분이 취득 당시 기준 알아야 된다.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 자,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 샀으면은 나중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더라도 얘는 거주해야 되는 것이고, 맞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아니기 전에 샀어요. 그런데 풀렸어요. 그러면 이때 비과세 보유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 비조정 여부가 중요해요. 이후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시겠죠? 야, 이거를 만약에 서바이벌로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게 그 서바이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못하겠네. 양심껏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질문. 자, 세 번째 질문.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나? 야, 일단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1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받고 있다. 집값이 똑같다. 종부세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질문을 바꿨습니다. 1주택자인데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집값은 그대로다. 종부세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좋아. 콜. 좋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무조건 늘어난다. 무조건 늘어난다. 자, 일단은 먼저 거에 대한 답변부터 해드릴게요.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늘어난다. 자, 1년새 집값이 많이 올랐고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일단 공시가격이 오릅니다. 자, 그리고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하는데 얘가 올해 90%, 내년 95, 22년이 되면 100%로 올라요. 자,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낸 질문 있죠?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공정시장 가격비를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율 역시 0.5, 2.27에서 0.6, 3.0으로 오르기 때문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즉 종부세와 연관된 모든 변수가 이미 다 올랐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똑같다 하더라도 올해 내가 종부세를 냈다. 그러면은 22년까지는 종부세는 100% 올라요. 100%. 또 계산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친절한 대신에 이제 온라인 세금 정규를 살짝 광고를 해야지. 자, 정규 수강생들은 잘 들으세요.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제가 정규 수강생들한테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잘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그 메시지 모르겠는데 그럼 큰일 나 지금. 자, 공시가 3억, 4억, 5억짜리 주택을 총 3개 갖고 있을 때 종부세는 이 공시가격 합해서 6억을 빼줘요. 6억을 빼주면은 과세 대상이 6억, 2018, 2019, 2020 전부 다 6억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 공정시작 가격 비율이 80, 85, 90, 내년 95, 내후년 100% 올라요.
그럼 과표가 오르죠, 이렇게. 과표가 오르니까 세금이 240, 369, 396, 내년은 뭐 400, 그 다음 뭐 400 얼마 이렇게 올라요. 무조건. 자, 집값 똑같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집값이 좀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과표도 오르는 거고, 과표가 더 오르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부부 공동명의 혹시 불리한 점이 있나? 부부 공동명의 하면 종부세 부담 줄일 수 있나? 자,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 없다? 자, 부부 공동명의 하면 종부세 부담 줄일 수 있다? 자, 줄일 수는 있는데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약간의 함정. 아주 예외적인 건데 뭐냐면, 자, 부부 공동명의 하면은 공제액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면 9억인데 아까는 6억이었죠. 3억을 더 해줘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면. 근데 공동명이면 한 사람당 6억이니까 토탈 12억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유리해요. 유리해. 다만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60세 이상인 자가 단독명의로 하고 있었다면은 고령자 장기보유 특공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종부세가 최대 80%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하고 비교해봐야 돼, 이때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고 고령자다, 60이 넘었다, 그러면은 종부세 좀 더 특별히 줄어드는 공제가 있거든요. 얘랑 비교해봐가지고 공동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야 되는데, 공동을 했을 때 공동명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공동명의에 따른 뭐가 또 나오겠어요?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은, 세무사님한테 가서 양쪽을 따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냥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거의 모든 면에서 거의. 됐지요? 계속 갑니다. 오늘 퀴즈가 많은데, 자, 지방에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 명의로 집을 샀다. 2주택자로 8% 취득세 내야 되나? 취득세 8% 내나요? 아니면 몇 퍼센트인가요? 자, 쑥쑥이님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드세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 딱 저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 지방에 사는 대학생 자녀 명의로 집을 샀다. 2주택으로 8% 취득세 내야 되나? 아, 여기 꽃타님,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8%. 박대호님, 대학생이 소득세 있으면 따져봐야 함. 아주 정확하십니다. 빙고. 자, 이제 취득세도 가구 개념이 생겼다. 이거 진짜 약간 좀 부끄러운 이야기였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취득세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무조건 세대합과. 말이 안 됐거든요.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서 일정 소득 있어도 무조건 합가. 그랬는데 이번에 710 나오면서 8월 11일 날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여기에 이제 양도세처럼 가구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가구별로 주택수를 계산해 다주택이면 중과가 되는 것이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보는데, 다만 자녀가 취직해서 1인 가구 기준인 경우에는 월 70이에요. 무조건 월 70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60 얼마고 거기에 40%니까 70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이상 벌면 별도 가구로 인정해서 취득세를 1에서 3%만 내면 되는데,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지방에 따로 사는 대학생을 그러겠죠. 이 대학생이 소득이 있을까 없을까? 사례에 나왔던 자녀 대학생을 했잖아. 소득이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면은 이거 별도 세대분리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은 취득세 몇 프로? 8% 내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는 집이 일시적주택 비과세 맞추거나 비조정이면 그래도 1에서 3% 되겠죠. 그렇죠? 아,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였다. 좋다. 자, 계속 갑니다. 이게 사례가 엄청 많아요, 엄청.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왜 댓글 주면 댓글 못 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만큼만 보고 요만큼만 얼른 달아주지 했는데, 나는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언제 댓글 다 달아, 이걸. 자, 다음 봅시다. 상속받아서 2주택 되면 어떡하나? 자,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동생들과 3분의 1씩 상속했다. 새 집을 사려는데 취득세가 많이 올라 걱정이다.
상속한 집까지 포함하면 현재 2주택자가 된다. 자, 이때 취득세 어떻게 될까요?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어느덧 시청해주신 분들이 1100명까지 늘었네요. 와우, 고맙습니다. 상속인 경우에는 제외긴 제외인데, 그렇죠, 5년 내 제외, 요걸 아셔야죠. YB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 상속한 집은 고인이 사망한 뒤 5년 내에 팔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놓쳐서 5년을 넘기면은 취득세 할 때도 들어갈 수 있고 양도세도 내야 될 수도 있다.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집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데,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실제 사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번을 정해놨어요. 일단은 상속 같은 경우 이슈가 걸려버리면은, 지금은 취득세에 대해서 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도 좀 걸리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다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6개월이다. 6개월. 몇 개월? 6개월. 6개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경황이 없으셔서 막 이렇게 놓치실 수가 있는데, 6개월을 기억하셔서 뭔가 작업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의 어떤 부장님도 어머님이 물려주신 그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뭐 지분대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 아파트를 이제 팔아서 그 현금을 이제 좀 나눠서 이제 가지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죠. 양도세가. 아니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때 회사 그만뒀을 때 봤더니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8개월 있다 팔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아유 부장님 저 좀만 더 빨리 파셔서 6개월 안에 파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양도 차익이 빵이 돼가지고 양도세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상속주택 자체를 매도했을 때는 6개월 안에 하셔야 되는 거고, 상속주택 말고 다른 걸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속주택을 내가 6개월 안에 팔려고 하는데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도로가 뚫려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뭔가 작업을 해놓고 2년 있다 팔아야 돼요. 감평을 받고. 그런 것들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세무사 상담 받고 작업하시는 게 좋다.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요 정도만. 또 그거 하면 또 시간이 몇십 분 가버리니까 아시겠죠? 아, 눈에 뭐가 들어가는데? 자, 제가 왜 웃는지 최근에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같은데,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현재 오피스를 갖고 있다. 이때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되냐?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나 안 되나?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지금 여기 답변 주실 때 뭐 포함, 미포함 이렇게 주신 분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이제 좀 몇 개 나오고 있죠. 용도에 따라 다르다, 주거용이라면 아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올렸어요. 8월 18일 날 이틀 전이네.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이제부터 주택수는 취득 양도 모두 따져야 된다. 질문 자체가 안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그래서 이제 이 기사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요렇게만 해가지고 하면은 좀 답변을 할 때 좀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냐? 자, 일단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취득세 할 때. 자, 그리고 양도세 할 때도 포함되나요? 각각 다 따져야 돼. 다 따져야 돼.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8월 11일 법 시행 지방세법 개정 전에 취득한 거냐 이후에 취득한 거냐 또 달라져요. 엄청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제가 좀 첨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2주택으로 봐서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8% 내야 된다. 다만 8월 11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빠져요. 저거 8% 안 들어가요. 이거 아시겠지요? 어쨌든 좀 더 복잡한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병탁 세무사님은 앞에 이제 내용을 좀 서머리를 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세부담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된다. 아주
제가 그 동의합니다. 항상 그 저희 수강생들도 그렇고 이제 멘토링 과정 신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일단 보유세부터 파악하거든요. 보유세를 먼저 파악을 해서 버틸 수 있냐 없냐 그걸 먼저 따셔야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유세 여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종부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재산세는 어느 정도 다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계산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래야지 계속 보유할지 증여할지 팔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따져볼 게 많은데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8월 11일 시행일 전에 취득했다면은 자, 취득할 때 주택은 당연히 포함되고 등록임대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당연히 취득할 때 포함되고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취득세 중과 따질 때. 그런데 시행일 이후 취득하면은 주택, 등록임대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다 포함이고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취득세 중과 따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시행일 이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에는 빠지지만 양도세는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세금 정규 과정 들으시는 분들 있죠? 지금 이걸 보고 저게 뭐였지? 그러시면 큰일 나요 지금. 한 3강인가 나오잖아 이거. 그래서 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 포함된다. 단 법 시행일 이후 취득분에 한한다. 8월 11일 이후. 자, 즉 기존에 보유한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미포함이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여부는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라 판단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취득세 때는 제외, 양도세는 포함. 아이고야, 복잡하다. 그렇죠? 기사 마지막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땅짓고 어플 앱이 있나봐요.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종부세를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원준 세무사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죠. 자, 보통 추가로 내야 될 종부세가 2천만 원이다. 자, 그러려면은 집값이 한 6천에서 1억 정도 올라야 나중에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까지 감당할 수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보유세, 그 중에 특히 종부세는 매년 납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내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나중에 집을 팔 때 뭐라도 남으려면은 그 1년에 한 6천에서 1억 정도 올라줘야 내가 저거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가 한 2천 정도 오를 것 같아. 내년에. 그러면은 이 집이 6천에서 1억 정도 올라줄 거냐 말 거냐 요 정도 내가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물론 앞일은 아무도 모르죠. 미래는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 예상을 합니까? 근데 이제 대략적인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땅짓고 앱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 정도 되면 땅짓고에서 한번 이렇게 좀 연락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농담이고요. 뭐 특정 제가 언론사를 뭐 더 선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긴 하겠는데 저는 좀 극우로 표현되는 언론 기사도 보고 있고요. 반대되는 극좌로 표현되는 언론 기사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골고루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정 색깔 하나만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만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란색 보셨다가 좀 가끔 빨간색도 좀 보시고 빨간색도 보셨다가 파란색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 영상은 늘 그렇듯이 아마 일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요렇게 편집해서 올라갈 거고요. 우리 이제 요 마무리하고 뒤풀이 잠깐 한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까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몇몇 분 그러셨지만 이제 부동산 이제 쳐다보기도 싫고 뭐 이제 공부도 하기도 싫고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포기하는 순간 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슬램덩크에 나오잖아요. 그녀와 함께 커피 드세요 2잔. 은희주님 고맙습니다. 네,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테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상관없어요. 종목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관심 있는 거에 하시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관심보다는 좀 더 내가 잘하는 거, 뭐가 됐든지 간에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저도 개인 대부분은 저는 다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주식은 정말 조금 했어요. 조금. 그리고 뭐 코인도 조금 해보고, 가지고 있어요. 코인도. 근데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지금 로그인하는 방법조차도 몰라요 지금. 주식은 어차피 한 10년 후에 볼 생각이었고, 코인은 이미 다 본전 찾았고, 그냥 그래 너희 한번 가봐 하고 그냥 냅둬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뭔가 관심의 끈을 놓는 순간 그때는 정말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수익을 낼 때 내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실김님 고맙습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인데 그 100의 대부분이 노동력으로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게.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회사에서 나를 계속해서 노동력을 쓰게 안 냅둬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잘라버려요. 설령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되죠? 늙고 병들죠. 갑자기 슬프다. 늙고 병들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죽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100인데 그 100이 전부 다 노동력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100을 한 50 정도는 노동력, 나머지 50은 어떤 자본소득, 뭐 그런 것들, 요런 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제 주변에 어떤 분도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회사가 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막막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월급에 꼭 100만원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 100만원을 만들려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만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만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게 5만원, 10만원, 그리고 100만원 되면 그때 되면 나와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왔을 때 정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법인.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있었던 법인 말고 이제 법인을 또 하나 좀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사업용으로만 좀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두 개 법인을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별도로 이렇게 할까 뭐 그런 것도 고민 중에 있고, 어떻게 하면 그 해당 법인에서 전부 나한테 돈을 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은정님 고맙습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세금을 무슨 세율표를 외우고 뭐 그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부자로 되는, 경제적 자유가 되는 툴로서 세금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내가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만난 부자들 중에서 세금 모르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훨씬 더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있어. 법인 강의 하고 있는데 그 정규 과정에. 근데 이제 정규 과정은 뭐 보유 양도, 취득 보유 양도, 주택임대 사업자, 법인 이렇게 되고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법인 활용법 해가지고 좀 1인 기업가 아니면 뭐 생산자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 제가 특강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내년 정도에 좀 선발을 해서 그냥 정말 1대1 코칭 과정으로, 게다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이 모여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가 되면 공지 드릴게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뭐 홍보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하죠. 네, 그래요. 자, 어찌됐든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늘 여러분들 좋은 면만 보시고 이렇게 늘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우리 매사에 감사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 내용을 좀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풀이 때 제가 저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요.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뒤풀이 때 좀 제가 더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라이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라이브 하루 먼저 좀 땡겨서 했는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